저희 다임서치는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에서 연구한 결과를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이제 제조 현장에 쓰이는 많은 물류 로봇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제 AI 기반으로 그걸 운영할지, 운영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경로도 찾고 작업도 할당하는 그런 솔루션,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담은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면서 만든 회사이고, 그걸 넘어서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어떠한 효용 가치로 이제 현장에 적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토대로 저희 카이스트 연구했던 결과를 가지고 20년도에 창업한 회사이고요. 지금 저희 창업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스타트업의 5년 생존율이 한 30% 정도라고 하고, 대충 데스밸리를 좀 지나가는 시점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치열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이제 많은 제조 분야에서 경험이랑 연륜을 가지신 분들 앞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AI나 디지털 트윈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 경험을 토대로 저희의 관점을 좀 최대한 잘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좀 겸손하게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야 이후 이야기를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산업 현장에 쓰이고 있는 뭐 천장에서 움직이는 뭐 OHD라는 로봇이나 HB, AMR 같이 이제 공정 설비들을 연결하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운영하는, 또 AI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운영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로봇들과 연결해서 실시간 제어를 하는 운영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또 그걸 이제 잘 설계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 검증하기 위한 이제 현실과 연결하는 시뮬레이션, 저희는 디지털 트윈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제 로봇의 활용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들을 사람이 항상 뭐 진단하지 않아도 계속 로봇을 쓰는 도중에 문제가 있으면 AI 기반으로 이걸 진단해서 최적의 이제 유지보수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로봇 시스템을 제조 현장에 이제 설치하는 것, 그 전에 설계 단계가 있겠죠. 설계 단계부터 실제로 운영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로봇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AI 기반의 진단 솔루션까지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단계부터 오퍼레이션, 추후에 메인터넌스까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텐데, 그런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이제 물류 로봇을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갈 때 함께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물류 로봇 만드는 이제 회사들을 파트너사로 이제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어떤 그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잘 융합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서,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귀속되어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이제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텐데, 왜 이제 앞으로 제조 현장에서 물류가 중요해지는지, 또 물류에서 또 물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물류는 생산 설비를 연결하죠. 설비랑 다 연동해서 물류를 다 통합된 관점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간단하게는 총 한 40명 정도의 이제 개발자, 연구자가 저희 회사에 있고, 저희 카이스트 스핀오프다 보니까 20명 정도의 석박사 학생들이랑 항상 같이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5년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해서 총 12개 고객사의 그 POC 말고 양산 라인에 한 31개 정도 사이트에 저희 솔루션을 넣어서 로봇들이 저희 솔루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 투자로는 한 130억 정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제조의 화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다품종을 또 대량 생산하는 거죠. 워낙 요구가 다양하니까 어떨 때는 어떤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막 폭증하고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품종 대량 생산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유연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컨베이어 중심의 라인을 깔아서 제품별로 관리하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물류 로봇을 만들고 물류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워크센터들을 연결하는 좀 유연한 공장을 좀 갖추고자 하는 니즈들이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에도 계속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제조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들에 불 꺼진 공장이라고 좀 대표될 수 있죠. 소등 공장, 좀 이제 비유적인 건데 심지어 공장에 불이 꺼져도 공장은 마치 블랙박스가 되어도 운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아니 물류가 완전히 이제 유기적으로 사람 없이도 무인화 수준으로 돌아가서 마치 블랙박스처럼 주문하면 공장이 막 생산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이유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우리는 자동화에 너무 친숙한데 이제는 자유를 얘기한단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은 산업에서 이제 떠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이 좀 대규모 기업도 무인이라는 좀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씁니다. 무인 공장을 2030년까지 만들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도 산자부에서 그렇다면 AI 자율제조가 앞으로의 화두가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도 하고 뭐 펀딩도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자동화에 너무 익숙하지만 자율화는 뭐냐? 자율화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라는 거는 너무나 익숙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떤 이제 방금 보여주신 로봇들로 어떻게 하면 잘 대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그 어떤 제조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던 동작들을 잘 분석해서 그 로봇에 잘 티칭을 하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자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동화의 한계는 좀 명확합니다. 내가 티칭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사실 이제 어렵죠. 예를 들면 로봇을 잘 티칭해놨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툭 쳤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경로에 패스의 로봇이 갔다든지,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작업물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이 토크랑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어긋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에러가 나고 사람이 개입돼서 리셋하고 클리어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좀 자동화의 좀 어려운 점이죠. 사실 사람을 개입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이 자동화를 시작했지만 그런 돌발 변수에 대응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작년에 IRX 이제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화낙, 뭐 야스카와 텐소 이런 기업들이 이 티칭에 대한 어려움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들을 많이 내놨냐면 티칭 리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티칭하지 않아도 쫙 작업물들이 막 어지럽게 널려 있어도 레이저 스캔을 탁 쏴요. 쏴가지고 지금 내가 집어야 되는 물체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걸 알아서 거기에 이렇게 AI가 자동적으로 이걸 컨트롤해서 집는, 내가 티칭은 하지 않아도 이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자율화를 생각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제 기술은 계속 앞으로 발전할 거고, 그래서 단위 설비의 자동화는 이제 자율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항상 공장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단위 설비가 자동화 혹은 자율화까지 잘 됐다 하더라도 이걸 연결하는 이제 물류 장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공정에서 공정으로, 설비에서 설비로 물류를 그 정말 혈관처럼 날라주지 않으면 그 공장 전체를 불 꺼진 공장으로 유지한다는 게 사실 유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화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자동화를 좀 넘어서 실제 돌발 변수들, 갑자기 물류 설비가 고장났다, 혹은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걸 쳤어, 혹은 이제 갑자기 고장나서 이 내 물류 로봇 몇 대를 빼야 되는데 다음 달에 생산 수주 물량이 갑자기 늘어났어. 내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 여기서 중요한데요. 앞으로 제조는 물류 로봇이랑 로봇 기반으로 갈 거고, 그런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혹은 뭐 인공지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최적화여도 좋고, 인공지능을 표방한 어떤 도메인 지식과 결합된 알고리즘이어도 좋고, 어쨌든 돌발 변수에서 내가 다시 자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소등 공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이 아무리 잘 들어갔다고 해도 갑자기 쓰고 싶을까요? 충분히 잘 검증해서 현장에서 문제없다는 걸 봐야 우리는 항상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서 이제 검증이 사전에 잘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뭐 하나의 단위 시스템 검증 잘 됐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류 시스템, 생산, 그 위에 뭐 MES, ERP까지 다 통틀어서
온전한 시나리오에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봐야만이 내가 안정적으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최근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약간은 모호한 그 개념이 이런 이제 가상의 시운전을 통해 사전의 리스크를 경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DP가 단순히 모호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이제 효용 가치를 반드시 가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저도 전시회를 다녀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봐요. 현장에 사람이 출근하지 않아도 일종의 접속 권한을 받으면 집에 앉아서 설비를 이렇게 조작하는 알바를 합니다. 시간제로 알바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조금씩 이제 사실 제조가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외부 인터넷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어려웠었는데 그런 벽들이 좀 허물어지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걸 운영하거나 관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마지막에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가면 우리가 정말 공장에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도 블랙박스처럼 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화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계박람회에서 하드웨어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 반도체 쪽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첨단화된 이제 산업군이고 20년대 초부터 자동화는 이제 그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고 지금은 로봇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삼성전자의 이제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저희는 이제 물류기업이니까 물류 쪽에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천장에서 돌아다니는 저 OHT라는 장비가 설비에서 설비로 이제 물류를 나릅니다. 규모는 얼마나 되냐면 보통 한 1만 평 정도의 공장에 이 OHT가 1000대가 쓰여요. 1000대가 쓰이고 하루에 평균 나르는 그 작업물, 여기 푸비라고 부르는 웨이퍼 들어있는 저 조그만 작업물이 하루 평균 한 40만 건 정도 이제 운반을 하는 거죠. 그만큼 대규모로 자동화는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로봇 하드웨어는 이제 너무너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호이스트 내려서 약간 유동적인 걸로 짚고 이런 것 어려운 기술인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지만 그런 것들을 운영할 때 1000대를 운영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제 경로들을 잘못 로봇이 잡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혼잡 현상이 발생합니다. 간섭이 발생하고요. 심각하게는 저희도 이제 관련 프로젝트를 하다 들은 건데 실제 이제 1000대를 운영하는 공장에서 저런 일이 발생하면 그 수복되는데 다 풀고 사람이 뭘 내려서 다시 뭐 설비에 갖다 꽂고 하는데 최소 막 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린대요. 그 동안 물류는 난장판이 되는 거고 생산은 로스가 나는 거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원인은 뭐냐? 소프트웨어 제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로봇들의 경로를 잘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현잡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작년 말 기사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전사적으로 SK 그룹 전체에서 컴페티션을 열어요. 이걸 통해서 그 어떤 순간순간의 상황을 보고 각각의 로봇들을 방향을 잡아준 알고리즘을 경진대회를 열어서 이걸 이제 잘 1등한 이제 그 알고리즘을 그 27년인가요? 짓는 용인 클러스터에 거기는 2만 평에 2000대거든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데 거기에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왜 하냐? 지금은 이제 방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항상 사람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혼잡이 생기면 거기에 일종의 좀 거기를 좀 최대한 덜 지나가도록 뭔가 파라미터 보정을 해줘요. 근데 그 파라미터 보정을 해줘야 될 어떤 이 단위 구역이 10,000개가 넘거든요. 10,000개가 넘는 걸 이렇게 올려봤다 내려봤다 하면서 조정하는 거를 사람이 하고 사실 정답이 되게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이거를 리비전 해보고 이렇게 고쳤더니 저쪽에서 이번에 혼잡이 생기네, 저기를 또 높여봤더니 여기서 생기네,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만 평 수준의 2000대까지 가려면 그 난이도가 한 4배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결국 뭘로 검증됩니까? 시뮬레이션으로 검증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검증 툴을 통해서 알고리즘 효과도를 봐야 그만큼 큰 권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동화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이제 자율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는 너무 먼 얘기니까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얘기를 해보면, 반도체 말고 이제 2차 전지가 대표적인데 2차 전지나 뭐 가전,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도 최근에 이제 물류 로봇들이 특히 이제 저상형으로 이렇게 다니는 로봇들이 많이 쓰입니다. 자동차라고 해도 컨베이어 라인이라고 해도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은 여전히 뭐 포크리프트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아우디 공장인데 그런 것들을 포크리프트가 안 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HB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너무나 자동차에 대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구가 많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차체를 실어요. 차체를 HB에 실고 워크센터들을 계속 이제 유연하게 방문하면서 고객 주문에 맞게 생산하는. 그래서 좀 잘 고도화된 공장에 이제 가보면 저는 차체를 나르는 거대한 HB랑 부품을 나르는 이런 조그만 HB들이 같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실증이 되다 보니까 저희 중소기업, 특히 뭐 소기업까지도 HB를 뭐 최소한 5대 정도 넣어볼까? 혹은 뭐 4대 정도 넣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저기 1층에도 있던데 그 HB, AMR, 특히 AMR 쪽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을 막 피하고 자기끼리 피하고 이런 기술이 있는 그 물류 로봇을 쓰면 잘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인 AMR 주행 환경은 이래요. 좀 공터가 많고 사람이 드문드문 사람을 만나게 되고 피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제조 현장은 우리 정말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도가 좁고요. 너무나 정돈이 안 돼 있고요. 그 정돈하는 것도 일이지만 실제로 이 로봇을 도입해서 내가 자율에 피해서 한번 잘 피해봐 해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 많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AMR의 자율 회피, 자체 회피 이런 것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먹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 저렇게 이제 진입하고 있는 저 멀리서 뭐가 들어올 때 그 로봇끼리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상위의 이제 관제 솔루션이 들어가니까 너는 우회해 이런 것들을 좀 잘 관제할 수 있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죠. 전체를 이제 바둑판처럼 내려다보면서 움직임들이 꼬이지 않도록 잘 관제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AMR 쪽을 이제 제조에 도입해본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비싸고 좋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자율 회피를 하려면 라이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붙고 거기에 또 회피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들도 비싸고 또 소프트웨어도 비싸고 한데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좀 뻥 뚫린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쓸만하지만 결국엔 제조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할 데도 없고 사실 느려도 상관없고 길만 잘 닫아가면 돼요. 대신에 상위에서 뭐 서로 막 교착이 나거나 하지 않게 잘 이제 운영을 해주는 그 알고리즘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상위 관제의 중요성을 고객부터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신 것처럼 운영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AMR 시스템을 당시 4대, 5대 도입한다 하더라도 도입해보니까 운영하다 보니까 뭐 저런 식으로 잼이 나가지고 또 사람이 투입해서 뭐 빼줘야 돼.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럼 이걸 고려해서 설계 단계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노선을 짜야 되고 몇 대의 그 로봇을 써야 되고 이런 건 다 고민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공장은 좀 정돈도 잘 안 돼 있고 공간도 잘 안 나고 공간 제약도 있고 하드웨어 설비가 어떤 데는 직도킹이 되고 어떤 데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어렵고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결국엔 이거를 잘 분석해주는 시뮬레이션이나 컨설팅이 중요한데 대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아시겠지만 SI 기업들, 뭐 LG는 CNS나 SK는 CNC 뭐 이런 기업들이 자기 사과 공장을 지을 때 그런 컨설팅을 잘 해주고 있고 최근엔 그들이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컨설팅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 내가 AGV나 AMR을 도입했을 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문제 없는 거야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근데 시뮬레이션인데 굉장히 현실감이 있고 또 시스템들 MES나 뭐 MCS 이런 것들이랑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다 연동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플러스
아무리 작은 데수라도 간혹 발생할 수 있는 저 교착에 사람이 투입되지 않게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AI 기반의 물류 로봇 운영 솔루션, 관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물론 물류 솔루션을 잘 넣으면 반송 시간도 줄어들고 카파시티도 늘어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에 대응하는 겁니다. 내가 수주 물량이 늘었을 때 혹은 로봇 몇 대를 지금 당장 수리문해야 될 때 생산에서 얘기하는 그 수주 물량을 물류가 커버할 수 있어를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상황, 로봇이 갑자기 고장났을 때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어프로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모든 걸 다 세팅해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한 2대 이상 넣어보니까 좀 잼이 많이 나. 그럼 이제 이 구역을 지정해놓고 여기는 2대 정도밖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세팅을 해놔요. 그럼 이제 그대로 움직이긴 하겠죠. 이런 온갖 세팅을 다 해서 한번 돌려보면 조금 아쉽죠. 2대 말고 3대 넣으면 조금 더 빨리 반송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해봤는데 3대 했더니 또 잼이 나네.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간단하게 경로만 짜여주면 비클이 갈 때 좀 이따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잘 맞고 잘 피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으면 결국 저런 일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실증하고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이게 반도체 팹을 이제 모사해 본 겁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을 해도 일종의 하드면은 똑같아요. 가속도, 감속도 다 똑같고 최대 속도 다 똑같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동일한 물류의 패턴에서 이렇게 혼잡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혼잡을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제 아래쪽이 저희 알고리즘이 적용된 건데 여기에는 이제 혼잡이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방금 보신 거는 로봇이 한 250대 정도 됐습니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저건 좀 다른 세상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5대밖에 안 되지만 우리 공장이 좁기 때문에 이런 좁은 지역에서 저 긴 게 생긴 AGV를 운영해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거 굉장히 퍼즐 풀듯이 서로 비키고 피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끝에 그 포트가 있어요. 나올 때 요놈이 잘 되게 하지 않으면 나올 때 걸려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도 보통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티칭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결하지만 좋은 알고리즘을 쓰면 그 사람 개입 없이도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장이 좁은데 양방향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은 양쪽 다 서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살짝 피해주면 되겠죠.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당연해 보이고 쉬운데 이걸 로직으로 구현하고 또 어떻게 주어진 레이아웃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이제 보신 것처럼 자동차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서열 공장 얘기를 해보면 서열 공장은 이제 필요할 때 바로 가서 호출해오는 부품을 나르는 애들도 있고 또 좀 큰 AGV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섞여서 사용할 때도 노선을 공유할 때도 서로 간섭이 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기종의 크기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회전 방향도 다른 이기종의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솔루션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 시스템 따로 조그만 거 시스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게 지나가면 서로 이제 충돌이 나는데 그걸 또 관제해주는 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기종 제어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제 D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모호한 주제이고 누구나 해보고 싶지만 좀 잘 모르겠어요. 렌더링이 화려한 게 디지털 트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사실 나사에서 정의한 게 저희의 취지와 그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실물을 일단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해보고 싶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꿔서 돌릴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드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이대로 운영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연결하는 단계까지 가야 이게 디지털 트윈이 모호하고 멋있긴 한데 도움도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효용 가치를 가진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보통 목적에 따라 모니터링, 첫 번째로 이제 운영 솔루션과 현장의 설비가 돌아가고 있는 어떤 현장 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그대로 이제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시도하는 단계는 다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두 번째는 가장 쉬운 조언인 거예요. 운영 솔루션은 사실 이 솔루션 만드는 업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서로 이제 시나리오 정합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시나리오 정합을 하면 너무 어려운데, 현장 가서 하지 말고 가상의 공장을 만들어서 이 솔루션들을 다 여기 붙여놓고 물리적인 특성들, 설비의 특성들, PLC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모사를 해서 붙여보면 서로 간의 시나리오 정합이 어디가 어긋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돌려보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자. 이런 개념으로 가상 시운전이 효용 가치가 있는, 좀 더 있는, 모니터링보다는 좀 더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전체를 한번 배속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배속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하나의 독립된 시뮬레이터 형태로 설비의 운영 로직도 들어가고 물리적인 특성, 논리적인 특성을 다 고려해서 이걸 배속해봤을 때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들을 다 돌려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디지털 트윈 구축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카이스트에 이 OHT랑 AGB를 운영하는 그 설비가 있는데요. 왼쪽은 제 카메라로 찍은 거고, 오른쪽은 저희가 만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에서. 보시면 거의 흡사하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데 관리자는 부족해요. 그럼 원격지에서 내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한 모니터링의 효용 가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상 시운전인데, 저희가 만든 이제 로봇 관제 솔루션 위에 MCS도 있고 MES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붙이는데, 사실 이 관제 솔루션은 현장에서는 실물 로봇과 붙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만든 이건 가상의 공장입니다. 가상의 공장에서 그 가상의 공장과 실물 로봇이 얘랑 통신하는 방법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얘가 실물을 대체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MCS가 우리한테 내리고, 뭐 우리가 관제 솔루션이니까 로봇에 내리고, 이런 시나리오 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가상 시운전 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속 시뮬레이터인데, 여기서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유니티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유니티를 쓰거나 얼리어를 쓰면 가상화할 수 있고 이걸 배속할 수 있는 것도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여러 시나리오를 봐야 되니까 돌리고, 그 로그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하는 그런 방향의 이제 배속 시뮬레이션도 저희가 개발하고 현재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만든 가상 그 관제 솔루션을 실제 MCS에 다 물려가지고, 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니까 실물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의 이런 다이나믹스들, 로딩하는 시간, 원로딩하는 시간, 가속도, 감속도, 센서에 걸리면 멈춰야 되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은 다 여기서 구현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솔루션을 통해서 실물 비클이 명령을 받는 것처럼 명령을 받는 거고, 또 이 명령을 내리는 관제 솔루션 위에 있는 MCS까지 보고하는 것까지 다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물 비클처럼 실물 비클을 이제 조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공장을 대신해야 되니까, 뭐 현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서 조그로 돌리고 뭐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간단한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한 상황도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하면 짠 나옵니다. 현장 가면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비클을 실제로 옮겨야겠죠. 그런 게 필요 없는 가상의 편리한 환경이라는 거고요. 이거 제어할 때 실제로 그 비클과 주고받는 메시지들,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보고 현장과 비교해봐서 정확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더 그 애스트랙트한 뷰로 보면 전체를 보면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이런 툴까지도 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만들고 지금 이제 POC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저희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ERP 있고 MES 있고 뭐 설비 있어서 뭔가 이제 전체를 통합해 보려고 하면 인터페이스부터 문제가 되죠. 다 다른 PLC 쓰고 다 다른 이제 통신 방식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애초에 이거는 설비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서 통합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표준 규격도 정하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상에서 다 이제 실물의 특성을 로드할 수 있고 여기와 실제 이제 MES, ERP를 물릴 수 있어서 이게 완전히 실물 공장을 대체하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가상 시운전도 해볼 수 있고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는, 그게 되려면 공장 전체가 일단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시 디파인되고 설계되어야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뭐 이상을 분석하는 거, 이걸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했을 때 효과를 내가 한번 관찰해 보는 거, 리포팅하는 게 다 지금은 분절돼 있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다 통합이 되면, 감지가 되면 내가 자동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생성해서 어떤 시나리오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증해내고 그걸 다시 이제 실물 의사결정까지 연동하는 이런 식의 이제가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자율제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이니서치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고객 그 사이트에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또 고객으로서도 좋으시고 혹은 이제 하드웨어 파트너로서도 좋으시고 저희한테도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